Yeah, I get up and I may fall right back down, but your love lifts me back to solid ground. And oh, I've come too far in this to raise my 네,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또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조영풍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광산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 다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있는 동안 여러분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다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과 같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여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 경제, 정치, 산업 등 모든 분야가 초혼란 상태인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올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딜이 언급되면서 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포스트 코로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난 21일 3대 광주형 뉴딜 정책 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AI 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그리고 상생 안전의 휴먼 뉴딜을 제시했는데요. 광주형 뉴딜의 비전과 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시민교육 대안, 그리고 그린 디지털 휴먼 교육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을 깨우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도전의 필요로 오늘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릴레이 특강은 오프라인 특강으로 녹화 후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별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식수는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평생교육원 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김대웅 처장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평생진흥원 사무처장 김대웅입니다. 짧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은 물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의 일상으로 자리하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뉴노멀 시대를 앞으로 선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국정과제로 뉴딜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섭 지방정부의 광주형 뉴딜은 이에 발맞춰서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예측 불허로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는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과 지방정부의 비전을 알리고 4차 산업이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알리고자 합니다. 광주형 스마트 평생학습 릴레이트 강은 뉴노멀 시대 뉴딜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총 3차 시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아직은 생소한 뉴딜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노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해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기획처장님께서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광주 정책이라는 주제로 릴레이트 강의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딜과 발맞춰 평생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웅 처장님께서 또 뜻깊은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연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연사해 주실 분은 김준하 지스트 기획처장님이신데요. 네, 김준하 지스트 기획처장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 지스트 환경공학부 교수를 맡고 계시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또 유엔대학 국제환경연구원 소장을 맡으셨고 국토해양부 해수담수와 플랜트 사업단 2핵심 연구단 연구단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수자원 기술센터 소장님이셨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 학사 및 박사 취득과 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김준하 지스트 기획처장님은 대한환경공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멤버이시자 유럽저널, 국제저널 그리고 미국저널에서 각종 활동을 하고 계시며 한국물환경학술단체 이사님과 한국물환경학회 이사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연사해 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광주에 온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지스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첨단에 있는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대부분 카이스트는 잘 알고 계신데 지스트는 또 광주에 계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열심히 저희 기관 또는 학교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이 던져졌는데 그 한국판 뉴딜이 뭐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직접 이 정책기획과 국정과제를 손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뉴딜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뉴딜에 맞춰 우리가 가야 할 미래 그리고 정말 한국판 뉴딜은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우리나라의 일별 확진자 수를 보고 계십니다. 일별 확진자 수를 보고 계시는데 3월에 시작을 해서 1000명 넘게 피크를 치다가 우리가 2차 팬데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근까지도 추석을 잘 넘기고 2차 팬데믹을 잘 넘겨온 상황이고 오늘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어서 좋은 소식이자 또 방역에 있어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날짜인 것 같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388명 정도 되고요. 이게 9월 21일 기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K 방역이라는 부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례로 비교를 드리면 미국
미국과 비교를 하시면 미국에 있는 이 일별 확진자 수를 보시면 피크를 치고 있는 게 2번이 있는데 이렇게 이 2번을 보실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숫자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숫자들은 현재 1000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고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숫자들은 현재 3만, 8만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숫자는 거의 3차원이 더 높은 숫자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해당되면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특히 사망에 관련된 부분은. 근데 지금 미국 전체 인구의 2%가 코로나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일단 상당한 공포감에 살고 있고요. 누적 확진자 수를 보시면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나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체감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이 미국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통계를 보시면 미국이 그래도 전쟁에 많이 참여한 국가이고 리딩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거는 남북전쟁이었고요. 남북전쟁 때 한 50만 명, 그리고 세계세 2차 세계대전 때 30만 명. 그런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2년 내지 3년 동안의 전쟁 기간을 통해서 죽은 숫자고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죽게 되는 숫자는 단 6개월 안에 벌어집니다. 전쟁과 코로나의 공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은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폭발한다거나 파편이 튄다거나 해서 자기가 물리적으로 죽게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이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전파가 되고 전파되는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 20만 명이 죽는 미국 역사상 넘버 3 앞으로 더 가다 보면 넘버 2까지 갈 수 있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보다 더 처절하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주는 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Great Lockdown이라고 하는 대봉쇄인데요. 전쟁이 나도 학교를 문 닫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6.25 뭐 한국전쟁 때도 그렇고 심지어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서당이나 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학교는 계속 운영이 됐죠. 그런데 이 대봉쇄라고 하는 그레이트 락다운 상황이 되니까 집에 머물러라. 학교에 안 와도 좋다. 왜냐하면 학교가 가장 감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한 명이 감염이 되면 단 하루 만에 60명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전쟁보다 더 처절한 대봉쇄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봉쇄가 만들어낸 실업자입니다. 더 그레이트 레이오프가 생기는데 이 실업 자체가 만들어내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숫자가 3,300만 명.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중에 고용 가능한 인구가 3,500만 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가 딱 발생하고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고용 가능 인구가 훅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이 50개 주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 하나가 빠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까지의 통계를 다시 보니까 여전히 2,500만 명이 실직 상태인데 3,300만 명에 해당하는 이런 실직을 만들어낸 대봉쇄, 대실업 이것보다 이 대실업이 만들어낸 것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대부분의 경제 위기들은 과잉 생산에 의해서 벌어지거든요. 생산 프로덕트들을 많이 만드니까 단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침체나 공황들인데 이번에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대봉쇄를 하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전에는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에 의한 주식의 하락이었는데 이제는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공급할 게 없어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현상이죠.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런데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O라고 아시죠? Purchase Order라고 하는 이 Purchase Order는 보통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싼 곳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다가 베트남이 됐던 페루가 됐던 우리 6개월 후에 이 물품이 필요하니까 Purchase Order를 보낼게 라고 해서 6개월 전에 보내면 그 나라에서는 이 선박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맞춰서 6개월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PO가 중단됐어요. 지난 3월부터.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부터 6개월 후면 9월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PO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PO가 중단된 거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타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포스트 코로나 강의를 시작한 지는 거의 6, 7개월 됐지만 6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 올해 하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풀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PO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의 PO가 중단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9월에 PO가 중단됐을 때 내년 3월에 물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도 이 포스트 코로나에 해당하는 충격은 끝나지 않았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백신은 나와서 임상 3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데까지 가니까 좀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냐면 세상이 뒤집어졌다. 판이 바뀌었다. 대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으로 우리는 회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은 돌아가도 의미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가장 위기이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줬던 메시지는 그동안의 생산이 과잉돼서 나타났던 대침체들, 주식의 하락, 과잉 생산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완전히 반대 상황, 생산과 공급이 단절되니까 그동안의 양적 성장과 성장 위주의 그런 경제 정책들이 전부 쇼크를 먹게 됩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100%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있었던 경제와는 다른 경제구나 이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대전환의 시기를 생산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교훈을 던집니다. 하나하나씩을 좀 살펴보면 경제사회 문화 쪽에서는 유가가 폭락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마이너스 유가. 어떤 의미냐면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마이너스 유가가 어떤지. 드럼통 하나에 유가를 살 때 보통 100달러, 200달러에 사던 거를 이 드럼통 하나에 있는 원유를 가져가면 내가 너한테 10달러를 줄게 라고 하는 마이너스 유가로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 주도로 돼 있었던 주가 주식들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이 생산자들은 공장에 못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정부는 고용 안정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된 기업들에서는 돈을 주지만 확보되지 못한 기업들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통상 부분, 무역 부분인데요. 자유경제 체제의 가장 재미있는 현상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원자재는 베트남이 싸, 인력은 중국이 싸, 인건비는. 그리고 금융은 한국이 잘해. 그리고 전체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어. 그러면 네 개의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각각의 금융들이 베트남의 금융은 금융의 가치화가 된 것들은 원자재고 중국의 금융의 가치화가 된 것은 인건비고 한국은 리더십을 가졌고 미국은 전체 헤드쿼터가 있다라는 각자 잘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가치화되는 세상. 이걸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극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하모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화장실 휴지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PO가 중단이 되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쪽에서 원자재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깨진 게 산업통상 부분의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나마 좋은 사이가 유지가 됐다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건 우리나라 거야. 우리가 마스크를 보냈는데, 또는 우리 마스크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 뭐 공항에 한번 들렸다가 그 마스크 컨테이너가 억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보호무역주의에 걸린 거죠. 야, 우리도 마스크 없어. 저 컨테이너 뜯어봐. 그랬더니 컨테이너 안에 박스 전체가 다 마스크예요. 미국이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사대주의를 다 집어넣고 양념까지 쳐가지고 미국은 우리의 최전방 우방이다라고 믿어왔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마스크 하나 가지고 자기네가 살기 힘드니까 보호무역주의를 던집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야, 외국에다 전놨던 공장들 다 들어와. 야, 니네가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생산 공급이 되잖아. 다 들어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 베트남 공장 들어오려고 철수하려고 노력 알아보고 있고, 현대. 일단 기업 생태계가 신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포커싱이 돼서 가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금융 가치에 의해서 다 움직였는데, 이제 이게 다 깨집니다. 산업 통상에도 180도 전환되는 세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 정치 외교 부분에서도 이제 미중이 서로 싸우죠. 그냥 헐뜯다 못해 이제 전쟁 모드까지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폐쇄주의가 확산이 되고, 폐쇄주의가 확산이 되니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놨던 가버넌스라는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가버넌스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 가버넌스는 1대1의 경쟁 관계가 있는 곳들의 가버넌스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G7 밑에 적혀 있습니다. G7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등의 G7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7개 국가라고 하는 그 G7이 이제 G2도 아닌, 미국, 중국도 아닌 G0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리더도 없는 세상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 국가를 주창합니다. 무엇이 선도를 할 수 있느냐? 선도와 선지는 좀 다른 개념이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G0 사회에서는 가버넌스가 불필요해졌어요. 가버넌스가 약화가 되고 어떤 국가도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국이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인다. BBC, 워싱턴 포스트 등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선 한국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와 시장이 싹 다 바뀝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비대면 사회란 단어는 쓰지 않고 온라인 중심 사회, 디지털 사회란 단어를 쓰면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데 절대 안 바뀌죠.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내가 디지털,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빅스비하고 쉬리하고 그런 일은 안 올 거야. 이게 10년 전, 5년 전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어떤 CEO도 어떤 CFO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바꿉니다. 단 3개월 만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가 어떠한 리더십을 갖췄던 리더보다도 단 3개월 만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언택트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이제는 기업 생태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하고 상관없어. 그냥 예전처럼 내 주변에 있으면 좋아. 공장도 여기 있고 원자재도 가까운 데 있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시장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판을 바꾼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한 판, 두 판, 세 판 하다가 1단계에서 원 스테이지에서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판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스테이지가 바뀐 상황이에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코로나19였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티브 잡스도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제공만 했지 사람들이 그걸 즐기기만 했지 이렇게 판을 바꾸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게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가상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택배까지, 택배, 배달 문화까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세상들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인 국가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연대와 협력이에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자, 내가 좀 모자라. 나는 IT가 뛰어나. 근데 나는 재료는 잘 만들어. 그럼 우리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 라는 GBC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이 잘할 수 있는 3자 간 협의, 세계 리더십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정립,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더십을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가지고 있었던 직장들이 생산 중단에 의해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국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국가가 결국은 해줘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행복인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라고 주는 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죠. 10년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던집니다. 근데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 국가가 해줬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뭔가에 미쳐서 살았어요. 뭐에 미쳤냐면 가치화라는, 금융가치화라고 하는 신자유 경제라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부분. 뭐든 밸류에이션을 하면, 가치가 되면 시장경제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등한 사람은 열등하게 되고 우수한 사람은 우수하게 돼서 이 갭이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죠. 이걸 우리가 격차라고 하고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이 디바이드에 대해서, 특히 고용 부분에 대해서 실업이나 고용에 대한 디바이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바로 캐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협력 부분의 리더십을 갖추고 무엇이 선도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K방역으로 선도하자라는 쪽의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변합니다. 사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매를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자기 건강, 그리고 온라인 유통, 그리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홈 액티비티,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비 트렌드로 바뀌고, 가능한 한 만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소비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홈코노미라고 하는, 집에서 하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홈코노미 문화가 생깁니다. 헬스케어, 우리 위생과 방역에 관련된 부분, 온라인 쇼핑부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까지,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가고, 무인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이 자동화 프로세스가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인화에서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이 무인화의 일자리 줄어드는 걸 관리하는 직이 또 늘어나면서 풍선 효과입니다. 한쪽이 줄어들면서 다른 쪽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말자. 비대면으로 가고, 놀더라도 집에서 같이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홈코노미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홈코노미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K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이 철학적 문제, 그리고 지난 50년에서 80년 동안 달려왔던 산업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 앞만 보고 달린 가장 빠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현재의 주식 문화가 안착되는 미국의 문화는 250년 문화예요. 넉넉 잡고 그냥 200년의 문화인데, 우리는 지난 50년에 남들보다, 그리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4분의 1, 5분의 1 시간 만에 누구도 달성할 수 없는 산업화에 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효과들이 나타나요. 어느 누구보다도 큰 도시 문화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 돈을 쓰고 계시지만
현찰 들고 다니시는 분 얼마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주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현금과 캐시라고 하는 이 물물 거래 형태의 이 시그니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가치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카드도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의 온라인 뱅킹도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돈 어디 있어요, 그거? 없죠. 이걸 금융 가치화라고 합니다. 산업화 도시화 금융 가치화가 만들어낸 딱 한 가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 세계화를 만들어내고, 이 세계화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면 땡큐. 뭐 금권이라든가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얘기, 이건 오래전에 철학적 얘기로 끝나버리고 집어넣은 것보다 많이 나오면 돼. 경제성. 집어넣은 것보다 정말 더 많이 나오게 하는 효율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양적 성장의 시장을 지난 100년간 만들어 왔고, 우리는 그 100년 중에 50년을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코로나가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효율적인 게 과연 맞나? 경제성만 따지는 게 맞나?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뭐 하나? 이런 거. 제가 지금 당장 인풋 대비 아웃풋 해봐라 그럼 제가 더 효율적이죠. 지금 20대 30대 청년보다는 경력자니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내 후배들이 살 세상, 내 자식들이 살 세상을 만들지 않은 지속 가능성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달려온 양적 성장이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한번 판을 싹 바꾸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백신만 나와라. 그러면 다시 되돌아간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100% 못 돌아갑니다. 100%라는 게 100%를 못 돌아간다가 아니고 99.99%를 못 돌아갑니다. 이미 바뀐 세상이에요. 이미 바뀐 세상이고, 마스크 다 쓰면서도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회복 탄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안정한가, 스테이블한가, 스테이블한가라고 하는 안정성, 지속 가능성, 포용성, 이 회복 탄력성을 포함한 그동안의 양적 성장의 100년 문화를 코로나19가 단 6개월 만에 포용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자, 조금 덜 먹어도 천천히. 내가 이윤을 덜 취해도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이런 미덕들을 코로나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장 잘한 게 이 선도국가로 떠오르는 부분이죠. 여러분, 선진국과 선도국은 다릅니다. 선진국은 오래된 역사에 기반을 둔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 사회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가고 있죠. 왜?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인프라냐면,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왜? 50년 동안 앞만 보고 뛰었으니까. 옆 사람 같이 손잡고 뛰어야 되는데 앞만 보고 뛰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K방역에 성공한 배경을 보면 첫 번째 개방을 하고, 두 번째 모두와 함께 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 번째 투명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다 보니 세계가 가장 손꼽은 그 방역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잘했다라고 싶은 거는 이 창의적인 방역 문화. 그래서 결국 K방역은 개방, 민주, 투명과 함께 배달의 민족이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발휘된 선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대통령직속 회의들은.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선도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끌림 효과라 그래서 내가 쭉 잡아당기면 같이 끌려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끌림 효과를 이용하는 선도국이 돼야 되겠다. K방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K방역으로 한번 쭉 잡아당겼더니 다른 나라들이 다 끌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대적인 사업들을 한번 이끌어보자.
한국은 안전합니다. 한국은 위생이 철저합니다. 한국은 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생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끌림 효과를 가지는 선도 국가의 기치가 무엇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위상이고 그 위상이 어느 나라보다 높아져 있다는 K방역이 주는 선도 국가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경제공황이 왔던 1929년, 1930년대에는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뉴딜을 던졌어.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한국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뉴딜을 던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K방역으로 선도국의 의미를 끌림 현상으로 가져오려면 뉴딜을 하되 한국판 뉴딜을 하자. 자, 한국 사람을 보라는 거죠. 상당히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뉴딜이 아니고 한국판 뉴딜이다. 니네가 K방역을 선도국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K방역의 선도적인 성과를 가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한국판 뉴딜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한번 보시오라고 던집니다. 뉴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Relief, Recovery, Reform이라고 하는 3R, 3R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경제 회복을 하려고 했더니 붙잡는 정책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금융부터 산업까지 모든 산업 부분을 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3R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과잉 생산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화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공장이 밤에도 돌아가니까 공장은 원래 밤에 안 돌아가야죠.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이때 에디슨이 나오죠. 전기가 생산이 되면서 밤에 불을 켜놓고 2부제, 3부제로 돌리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2배, 3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더 떨어뜨리는 상황, 원자재 가격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과잉 생산에 의한 공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사요. 너무 싸니까. 그러다 보니 주식이라고 하는 유럽 경제, 미국 경제,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를 가보시면 주식 가잖아요. 거의 전부 다 주식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거기가 네덜란드에서 옮겨간 주식 시장인데 그 월스트리트 자체가 아예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면 루즈벨트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뉴와 딜. 자, 이런 세상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뉴와 내가 던진다고 뭐해? 국민들이 받아줘야지라고 하는 딜을 던집니다. 그래서 뉴딜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예요.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한국판이지 우리가 새롭게 던질 테니 문재인 정부가 던질 테니 여러분 합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래서 뉴딜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히죠. 왜 먹히냐면 그럴듯한 것을 던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프라 일자리예요. 인프라 일자리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문가는 1%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으면 5%까지인데 1%에서 5% 전문가, 나머지 95%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세상과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일들에 배치가 돼서 각자 일을 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라고 하는 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 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일을 시키지? 라고 했을 때 국가적인 큰 인프라 사업에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그때는 수자원이었어요. 수자원, 먹는 물. 다 똑같았어요. 1930년대만 해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수인병 질병으로 죽는 것처럼, 물 잘못 먹어서 죽는 것처럼 똑같이 미국도 비슷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루즈벨트가 던집니다. 자, 수자원을 모아봐. 그래서 후버댐을 이렇게 건설을 하고요. 후버댐을 건설을 하면서 또
서쪽에는 후보댐, 동쪽에는 테네시강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면서 수자원을 모아봐. 수자원을 모으니까 댐이 되지 않습니까? 물을 모았더니 이제 물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물을 모으는 데까지 댐 공사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력이 일을 하다가 모아놓으니까 또 분배를 해야 돼. 관망공사로 확장됩니다. 관망공사로 막 확장이 되니까 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들어가요. 근데 관망으로 빼가지고 정수처리 시설을 또 만들어야 돼요. 정수처리 시설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전문가도 키워야 되죠. 정수처리 시설을 10만 가구당 하나씩 만듭니다. 정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또 인프라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수도꼭지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관망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수도꼭지 제조업까지 해서 자원을 하나 모아놓은 다음에 그 모아놓은 자원들이 퍼져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에 생기는 일자리, 이걸 우리가 인프라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생기는 인프라 일자리는 자원을 가지고 할 때 국가의 미션을 이루는 거거든요. 국가의 미션은 국민들에게 획득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고. 공평하게 그러면 나눌 자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형 뉴딜이 수자원 하나였다면 한국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은 수자원 이외에 전 세계가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자원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던진 게 바로 이 세 가지 자원입니다. 근데 수자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많이 인프라가 건립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돗물까지 오는 인프라, 우리나라 상수도 인프라는 서울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상당히 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후속 작업으로 따라간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자원은 이제 오래돼서 얘를 교체하거나 스마트하게 SOC를 바꾸는 작업이 남아있고, 두 번째가 에너지. 에너지는 지금 다 전기세 내고 계시잖아요. 사실 전기세에 국가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찌됐든 전기도 에너지도 우리가 국민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될 자원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이 미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또 나눠야 되는, 공평하게 갖춰야 되는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아서 나눠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평한 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 이후 미국형 뉴딜의 인프라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는 수자원이었다면, 수자원 중심의 인프라. 이제 한국판 뉴딜은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생각 못했던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도 지금부터 고민하자, 이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는 그동안 화석연료 중심으로 있었던, 화석연료가 미세먼지도 많이 만들어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라고 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인프라를 전환하자, 이거고요. 데이터 인프라는 확보하자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인프라는 너무 잘 깔려져 있으니까 이제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 인프라는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인프라는 확보를 해야 돼서 제가 이거 영어로 Betterment, Transformation, Securement에서 BTS 전략이라고 던졌습니다. 이게. 근데 웃고 끝났습니다. 네, 웃고 끝났고, 근데 컨셉은 전달이 됐어요. 우리는 인프라를 확보할 때 BTS 전략으로 하자. 이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랑 같이 정책기획에 하시는 분들은 BTS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문건에는 못 쓰죠. 웃기니까. 그래서 수자원은 개선, betterment, 에너지는 transformation, 전환, 데이터는 securement,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수자원의 일자리는 당연히 개선을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죠. 시큐어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근데 화석연료 부분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자. 수소전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떡하냐. 좌초된다. 좌초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자리 변화와 일자리 좌초와 일자리 소멸에 대한 부분에 무엇을 국가가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확보한 후 아니면 동시에 패럴렐하게 진행을 한 후 세 가지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은 사람을 목적으로 사람 중심 포용 국가 이를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요 일자리에 대한 좌초 소멸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뉴딜,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인프라 전환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확보, 인프라 확보에 해당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국민들이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도성을 가진 가장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대전환의 모범 국가가 되자. 그렇다면 전환이라는 부분과 데이터 확보라는 부분이 정의롭게 확보되고 정의롭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 그 전 미국판 뉴딜과 다른 가장 기저에 깔고 있는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잠시 쉬었다 하라고 시그널이 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강연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김준하 기획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 10분간 휴식 후 특강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